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죠. 자, 우리 시장도 이 날씨만큼 이렇게 좀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뭐 살짝 2% 조금 되긴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좀 부족한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목이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찐바닥 이렇게 나온다, 요거였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요런 시그널이 나오면, 요런 일들이 나오면 바닥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이거 큰 틀에서 대바닥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뭐 잘 기억하고 계신다라면 분명히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주제는 이거예요. 찐바닥은 이때, 뭐 지난주하고 비슷한 그런 제목이죠. 그런데 배워야 산다를 하면서 또 섹터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하고 크게 무관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 뭐 그런 섹터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 선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제가 이거 계속 정리를 합니다, 저는. 근데 지난주에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번 주에도 또 좀 갖고 나왔어요. 자, 이 현물 시장이 좀 선물 시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현물 시장만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정확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수급만 보게 되면 이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근데 장중에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장 마감 무렵에 이렇게 순매수가 확 들어왔는데, 자, 그거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베이시스가 확 벌어지면서 장 마감 무렵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어제까지 수급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오늘 수급은 이 원고를 좀 만들어서 보내려면 오늘 수급을 정리할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만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1,000억 약간 넘는 수준의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도 한 5,798억, 거의 5,800억 정도 수준이죠. 뭐 장중에는 뭐 8,000억도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오늘도 1,000억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의 탄력을 좀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이 외국인들 또 이 미결작정이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 이 베이시스라는 거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중에 1등부터 200등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0개만 뽑아서 따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선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베이시스라는 거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상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비싼 게 맞습니다. 자, 좀 비싼 게 맞는데, 왜냐하면 돈이니까,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그 이자만큼, 이론적으로는 비싼 게 맞는데, 실제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이자율만큼 비싸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만 보시더라도 쫙 이렇게 차이가 매일매일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 선물이 요건 그냥 선물 시장 모르시는 분들은 애워두셔도 됩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쌀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물론 뭐 실전에서는 뭐 이게 꼭 콘텐코 상태라 그러는데 그때라고 꼭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미결제 약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선물 이걸 말씀드리려면 다른 얘기를 상당히 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지금 매달 틀립니다. 근데 지금 환경은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줄어들어 줘야 그래야 좋은 그런 수급이에요. 지금 현재는.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미결제약정이 37 계약 정도 늘어났죠. 근데 늘어났고 엊그저께는 한 1200 계약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잠깐 좋은가 싶었더니 어제 뭐 살짝 늘어났고 오늘은 이 미결제약정이 또 2000 계약 이상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요인은 아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그리고 코스피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2주 전에 이 배워야 산다를 1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뭐 2300포인트 초반 정도였었는데 뭐 2400 한 60포인트 근처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받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죠.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제 EJ에서도 그렇고 제 프로 이렇게 좀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2000년부터 지금 22년간 파생 시장을 봤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20선하고 60선, 지금 60선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20선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나서 답답하게 그 사이에 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쪽에서 GDP가 발표되는데 뭐 그게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서 이 62평선을 강하게 뚫어버리면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는 2460을 말씀드렸었죠. 자, 거기에 근접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쫓아가서 추격 매수할 때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면 그때는 기회 봐서 종목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현금을 조금 늘려놓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좀 올라가면요 마냥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좀 빠지면 또 마냥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자, 이 시장이 하락 추세선상에 있는 건가 아니면 상승 추세선상에 있는 건가. 자, 그도저도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인가. 이 부분을 캐치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이 한 종목 잘못 보면 그 종목 손해보고 뭐 손절을 치면 뭐 비중 뭐 20%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10% 정도 손절을 쳐봤자 주식시장 전체에는 이 계좌 전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을 잘못 봐버리면요 전 종목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종목 한 종목 이렇게 잘 보는 것보다 시장을 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지수는 그러니까 조금 박스권이니까 지금부터 좀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씩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고 62평선을 강하게 뚫어버리면 그때는 또 다른 대응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자, 이유는 미국 시장이었었죠. 자, 요게 제가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을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뭐 저기도 갭으로 좀 상승 출발했죠. 이 갭으로 상승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그런 쪽들 빅테크 기업들 구글하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쁘다라는 거 뭐 그런 이유로 선물 시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 갭으로 좀 올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런 거는 어제 장중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쭉 횡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끝났었는데요. 자, 뭐 이 성명서 발표할 때 뭐 0.75% 인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까지만 해도 별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그냥 확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상승이 랠리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 전에 참 묘합니다. 올해 들어서. 뭐냐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금리를 올렸던 그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그날은 주가가 다 올랐어요. 뭐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을 때도 올랐고 0.5로 올렸을 때도 올랐고 0.75를 올렸을 때도 또 올랐습니다. 그것도 급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좋은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 뭐 올해 들어서는 그 다음부터는 영 재미가 없었어요. 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다음번에도 금리를 큰 폭 인상하겠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매파적이죠. 다음 달에도 금리 큰 폭으로 인상한다는데 좋은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진짜 파월 의장도 잘 모르겠나 봐요, 사실. 뭐 잘 모르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 뭐 워낙 변동성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거기다 붙여 한 얘기는 금리 인상 폭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큰 폭 인상. 자, 큰 폭 인상이라는 건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요. 0.75도 좀 큰 폭일 거고 1.0이면 굉장히 큰 폭일 거고 0.5도 큰 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다가 금리 인상 폭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연준은 지금 8월 달에는 연준이 없죠. 9월 달에는 0.5겠구나. 그래, 금리 인상 폭을 점점 낮춘다라면 그런 추세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다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거 금리 인상 그만할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심리가 퍼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은 이런 거였어요.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경기 침체 아니고 회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 뭐 경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고용시장 얘기인데요. 사실 고용시장은 후행성 지표입니다.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기업들 측면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저런 것들 경비도 아끼고 뭐도 아끼고 막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감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용시장은 후행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걸 갖고 경제가 앞으로 강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니고 회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이 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도 침체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발언도 조금 좀 자신감이 부족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거기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연착륙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자신 본인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솔직한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성장의 둔화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인 즉슨 당장 금리 인상을 그만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얘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한 겁니다. 자, 모든 정책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한다. 자, 다음에도 큰 폭으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상폭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모든 정책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미국의 데이터는 저도 2주 전에 1강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4가지 원자재 차트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었죠. WTI하고 구리, 밀, 옥수수 이렇게 4가지 품목에 대한 주봉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5월 달이 고점이었고 뭐 6월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그때부터 6월 중순 이후부터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는 물가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저도 2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단기 정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CPI나 이런 것들이 조금 7월 달에는 그 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좀 낮을 텐데 그렇다면 이거는 금리 인상 덜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의 발언, 그게 어제 미국 시장을, 나스닥 시장을 4% 이상 올라오게 한 힘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요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4% 정도 올랐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더 올라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들보다는 또 다른 여타 아시아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았어요. 자, 뭐 지금 저 대만은 저 플러스에 있다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만큼 이만큼 올라오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좋았는데 미국 시장 대비해서 이 아시아 시장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화 정책의 영향, 요거는 어제 시장,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으로 다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게 나오죠.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기에서는 얼마 전에 마이너스 1.6이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뭐 마이너스 1.2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요. 자, IB들 쪽은 또 좀 틀려요. 또 좀 틀린 게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플러스는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도 성장률 전망치를 인상을 했고요.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인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표를 한 거 보면 플러스에 있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조금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분기에 수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수출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입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GDP가 국내 총생산이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거 그 부분을 보는 거니까 GDP가 조금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어떻게 나오는지 GDP 관련해 갖고 이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우리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면 이 기술적으로는 침체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또 연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따가 지난주에도 봤고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뭐 생각보다 경제가 강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트럼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저 연준 의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본인의 책임이 상당히 좀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없잖아 좀 들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연준에서 파월 의장 말고 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제 이 IMF에서 세계 경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보시게 되면 여기가 4월 달에 예측을 했던 거예요. 이거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발표를 하는데요. 그 전에 올해 1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는 지금 이때 4월 달에 발표한 거 이 수치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었는데 4월 달에 발표할 때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그랬기 때문에 야, 이거 전쟁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고려를 해보면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반영시켜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7월 달에 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1분기에 4월 달에 좀 전망치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할 때 또 더 낮췄어요. 더 낮췄는데 자, 요게 상당히 좀 많이 낮췄습니다. 4월 달에 발표할 때보다 7월 달에 발표한 게 우리나라는 0.2% 정도, 4월 달에 발표할 때는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한 2.5%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나온 얘기는 2.2%, 2.5%까지 안 될 거고 2.3% 정도 성장할 것 같아.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0.2% 정도 아래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죠. 야, 그런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엄청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게, 자, 이 미국이 4월 달에 발표를 할 때, 이때, 3.7이었어요. 3.7이었는데, 어제 발표한 게 2.3%로, 올해 2.3%밖에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여기 있죠. 1.4%를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악화가 됐으면 1.4%나 하향 조정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본다라면 과연 우리가 파월 의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분명히 찍힙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푸틴이 지금 편안한 것 같죠. 뭐 그냥 뭐 저기 이란도 가고 막 그러면서 뭐 겉으로는 이렇게 좀 허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4월 달에 발표했던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어요. 자, 근데 지금 4월 달에는 러시아는 올해 8.5% 역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7월 달에 나온 보고서에는 6% 역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거 독재국가고 러시아 같은 공산국가니까 그냥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그런 거죠.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6% 올해 역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날아갔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라면 푸틴도 뭐 전에보다는 조금 걱정거리를 조금은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거 역성장 이렇게 하면요. 예, 러시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이렇고요. 그러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요것도 마찬가지 23년도예요, 요거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죠. 자, 이쪽은 2022년, 이쪽은 23년인데요. 자, 보시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 정도 올해는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2.9%입니다. 2.9%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성장률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많이 조금 좀 더 안 좋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냐면 올해 4월 달에 내년 성장치를 전망할 때는 2.9%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요. 자, 보시면 2.1%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좀 더 안 좋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작년 4월에,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성장률 전망할 때는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률이 커질 거다라는 거, 그런 자료였어요. 자, 4월 달에 2.5%, 성장률 전망치가 2.5%였는데 2.9%니까 올해보다 0.4%는 더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었는데 지금 7월 달에 새로 나온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 2.3%가 성장하고 내년에 2.1%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즉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거의 다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중국만 3.3%에서 4.6%로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좀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올해 전망치를 중국이 워낙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IMF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직에 있는 어떤 분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 IMF 자료, 이 자료를 참고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파울러 의장의 뭐 저 고용시장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를 더 믿어야 될까요? 저는 이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더 무게 있게 그렇게 장기 전망입니다. 이건 장기간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더 참고해야 되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4%나 석 달 만에 전망치가 이 1.4%나 내렸다라는 거 이건 좀 충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다. 뭐 주요국의 중국만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이것도 중국도 원래 얘네들은 계획 경제죠. 그냥 5% 성장해. 그럼 5% 성장 딱 시킵니다. 뭔 수를 써서든 그렇게 시키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내년 성장률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뭐 다른 데보다야 낫겠죠. 다른 데보다야 낫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화면은 어제란다. 지난주에도 우리 시청자님들께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인데요. 자, 요게 엠버 전미경제연구소죠. 이쪽에서 경기에 대한 침체 뭐 이런 판정은 이쪽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경제가 만약에 좋아진다라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경제 그냥 연착륙하고 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이쪽에서 일로 넘어왔던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 페이지 아까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국이 1.4%나 4월 달에 발표했을 때보다 미국의 전망치를 낮춰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지표들이 1로 넘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죽었다라고 복창을 하고 뭐 물 떠놓고 뭐 빌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는 이 화면을요. 지난주에는 S&P 500이 있는 화면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요거는 S&P 500의 등락 대신에 우측에 코스피 지수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예전에 종합주가 지수라고 그랬죠. 그게 1980년 1월 3일 날 시가를 100으로 놓고 계산한 그런 주가입니다, 지금. 지금 한 2,400포인트라는 거는 그때보다는 1980년도 1월 4일보다는 평균으로 봐서 한 24배 정도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전에는 지금 HTS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전에 건 안 나와요. 80년대 이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못 했고요. 자, 이 화면이 보시면 그런 화면입니다. 자, 미국의 요거 경기 침체 미국이에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그리고 자, 지금 현재도 2년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가 고점은 언제였으며 그리고 금리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침체가 시작된 거는 언제였느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경기 침체가 있었던 그 해를 이렇게 쭉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침체가 시작된 달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그런 거죠. S&P 500에 금리가 역전되고 주가가 고점 찍기까지는 금리 역전되고도 주가가 바로 안 빠집니다. 또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논란도 있고 그러면서 주가는 좀 더 있다가 고점을 찍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자, 요거는 주가 고점에서 침체가 되는 그런 기간이 언제냐. 요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쪽 화면에 코스피가 아니라 S&P 500이 등락한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년도 이때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찾아보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 한 45% 정도가 떨어졌었네요. 90년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45%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예요라고 딱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 저점을 찍은 기간이 2개월이고 뭐 한 26% 정도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뭐 2000년에도 이때 닷컴 버블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있었죠. 자, 이때는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55%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침체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6개월 동안 빠졌는데 마이너스 13%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이 빼놨다가 침체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긴 기간을 놓고 사람 지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빠졌다라는 얘기,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007년도에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코스피가 57% 정도 빠지고, 그리고 이때는 침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졌어요. 그때부터 53%나 빠졌네요. 자, 그리고 2020년대 우리 시청자님들이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아마. 자, 2000년에 저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침체가 있었죠. 그때는 보시게 되면 한 45%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한 45%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 고점이란 얘기는 2018년도 1월달 2600포인트 살짝 넘겼을 때, 그때 고점하고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때도 참 진짜 2018년도 1월달에 고점 찍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굉장히 막 지루하게 투자자들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빠졌었습니다, 시장이. 자, 근데 침체가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2개월 있다가 주가가 저점을 찍었어요. 자, 뭐냐 하면 미국에서 엠버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2월 달부터 침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워낙 급작스럽게 생각도 못했던 그 엄청난 팬데믹이라는 거, 그 공포가 뭐 이 지구를 글로벌 시장을 뭐 이렇게 덮치면서 이때 유가도 마이너스로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도 뭐 특별히 정례회의가 아니라 뭐 갑자기 긴급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하고 또 이렇게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2개월 만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이때는 한 36% 정도 그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만 보면 야, 그래도 뭐 침체라는 얘기 딱 나오면 좀 많이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뭐 한두 달 정도는 세게 더 빠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다음 화면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화면이 2020년에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그런 자료입니다. 자, 뭐 전미경제연구소 경기순환위원회에서 이제는 뭐 확정 국면 끝나고 침체로 들어갔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이 날짜가 언제냐면 6월 9일이에요. 6월 9일. 6월 9일 날 발표를 하기는 2월 달에 확정이 끝나고 침체에 들어갔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주가는 3월 달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요게 지난번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급작스러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많이 빨랐기 때문에 이때는 뭐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었죠. 물가도 안정돼 있었고 그렇게 됐었으니까요. 근데 요번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발표가 침체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닥 근처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 GDP가 조금 뭐 안 좋게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좀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른 항목들을 보게 되면 고용도 뭐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요. 뭐 그렇게 취업자 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탄탄하고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침체라고 선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공식적인 침체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찐바닥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락폭이 많이 컸다라면 단기간에 많이 컸다라면 아마 2020년에 돈 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더 오래되신 분들은 IMF 때 그때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게 하락폭이 많이 크면 그때 같은 기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좀 뭐 낙폭이 조금 덜하고 뭐 약간 좀 어설픈 그런 하락 정도다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높은 지수가 나오겠죠. 하지만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탄력이 있는 시장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그겁니다. 자, 이런 거 경기 침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선언이 나오면 그때가 바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 뭐 S&P 500 지수도 갖다 놓고 코스피 지수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도 갖다 놓고 그 기간까지 다 정리해 놓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지금은 여기서 경기 침체 시작이 물음표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침체에 들어갔어요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물음표인데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놓는 그날이 온다라면 아마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래요.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 아까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요. 자,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 자료가 나옵니다. 자, 주가 이 1% 성장하는 거 올해보다도 훨씬 역성장하는 거 역성장은 아니죠. 성장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주가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겠습니까? 크게 못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나중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라면 나중에는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뭐 쓸만한 카드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희생을 요구를 할 겁니다. 시장은.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좀 말씀을 자세히 좀 드렸고요. 자,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유럽의 버펫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투자자입니다. 이분이 달걀을 모형으로 이렇게 해서 살 때 팔 때 시장의 국면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코스피 시장에 좀 차트를 옆에 갖다 붙이고 각 국면을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 국면은 어딜까요? A 국면. A보다 D 국면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 팬데믹 있고 난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C 국면이 되겠죠. 여기가 C 국면일 거고. 자, 팬데믹 있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급등하는 그런 시장이 나왔었죠. 자, 여기입니다. 주가가 처음에 상승 전환했을 때, 자, 이때는 군중의 무관심, 자, 그리고 소심파들만 고독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때 처음에 마이너스 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찍을 때, 그리고 연준이 막 그렇게 했을 때, 약발이 안 먹혔죠. 안 먹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이 D 국면은 여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국면은 상승 강화, 그리고 소심파 분할 매도, 주가 오르자 군중 접근,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 국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국면에서 사지 않으셨습니까? 주식? 지금 주린이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에 대해서 좀 공부가 있었다라면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때 거래가 늘고 보유자가 증가하고 상승 추세는 강화되고 이런 모습입니다. 즉, 이때가 옆집 아저씨는 주식을 해갖고 차를 바꿨네. 저 집은 뒷집은 주식을 해갖고 아파트를 새로 샀네. 이런 얘기들 하는 데가 할 때가 여기에요. 자, 이런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를 한 겁니다. 이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를 한 거고, 자, 이 국면에서 매수하신 분들, 처음에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정리 못했을 겁니다. 자, 이때는 상승 과열이고 군중들은 흥분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그런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 국면이죠. 작년 초 중순까지 그때 국면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 초기까지만 해도 자, 그런 거죠. 하락 초기에 자, 미련한 자 홀딩 추가 매수, 군중 흥분 진정, 자, 요런 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선 조금 빠지니까 사실 이런 움직임들 나왔잖아요. 아이, 주식시장 요새 재미없네. 작년에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따 보면 올라가겠지. 그렇게 계속 자기 또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버티죠. 그러다가 하락 강화가 되게 되면 이때는 군중이 이탈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B 국면이에요. B 국면인데 이쪽 국면쯤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주식시장 떠나서 채권시장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활동 계좌 수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줄었다. 이런 것들 다 시장을 떠난 분들, 그런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 국면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하고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간은 어딜까요? C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락 막바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바보까지 투매를 한다. 그리고 소심파 매수 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 EJ 끝날 때 그때쯤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완전히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데, 동투기 직전은 아니지만 지금 새벽 한 4시 반 5시 그쯤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국면은 그때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경제가 좀 더 어려워져 갖고 침체로, 강한 침체로 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그냥 침체는 아니고 조금 둔화, 이런 밋밋한 과정이 나온다라면 시장 이쪽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또 경제가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바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고 한 번 정도 더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면 그때는 아마 경기 침체다라고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근처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투자의 신 여기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마디 지수를 돌파한 게요. 1000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그 다음 장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이때 14년이 걸렸어요. 물론 그 전에는 100%기 때문에 더블이잖아요.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18년이 걸렸고, 여기서는 2000에서 3000은 50%니까 14년 정도 걸렸고, 그래서 시간은 좀 단축이 됐을 텐데요.
자, 지금 우리 그 3천 넘어갔을 때 4천 간다 이렇게 막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제로 주식시장은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천을 돌파했으니까 3천에서 4천. 이건 뭐 한 33%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죠. 물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3천을 돌파하고 바로 4천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그런 큰 의미는 없는데, 자, 시장이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다들 그냥 환호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섹터에 관해서 간단하게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자, K방산, 지금 뭐 폴란드가 K2 흑표전차죠. 요거를 1000대를 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K9 자주포를 648대, FA50 48대도 주문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이 부분을 보면, 자, K방산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EJ 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데일리로 방송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방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거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죠. 이게 2021년도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 관련 그래프예요. 근데 전년도보다 2020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올해 방산 수출은 작년보다도 2배 이상 늘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뭐 이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닐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이집트도 뭐 계약 체결했고 그동안 수주받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주요 방산 수출국 중에 여기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2위입니다. 미국이 한 50% 넘게 방산 수출 시장 점유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20% 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거의 뭐 퇴출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나라에서 다른 국가에서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공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제재에 의해서도 이게 더 이상 크게 존속하지 못할 거고요. 또 지금 러시아가 군사력 2위인데 우크라이나가 22위였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아직도 못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관련되는 전차라든가 뭐 전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카탈로그에 나오는 스펙보다 훨씬 더 실전에서는 훨씬 더 못한 걸로 그렇게 판명되고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출 시장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들, 이런 쪽에는 분명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뭐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출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수입국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인도가 가장 수입을 많이 하네요. 자, 근데 인도가 가장 수입을 많이 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가 무기를 지금 못 만들어서 수출도 하기도 힘들 거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도 무기를 도입하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또 뭐 우리나라는 인도에다가 전에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려고 거의 성사가 됐었는데 러시아의 압력으로 인해서 좌절됐던 적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이런 쪽, 호주 뭐 이런 쪽이 방산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인데요. 자, 이런 쪽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동유럽 국가들, 이런 쪽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평안한 그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강할 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자, 다들 나토에 가입돼 있고 뭐 전쟁 나면 나토에서 뭐 어떻게 해? 뭐 되겠지. 그리고 뭐 분담금만 이렇게 분담금이나 좀 내고 자, 각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군비를 증강하고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를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 폴란드가 저 우크라이나 쪽에다 무기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참에 그냥 그건 거의 러시아제죠. 이참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서방제 무기, 좀 더 좋은 최신 무기 이런 걸로 바꾸자라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이 폴란드가 이렇게 딱 국방력을 이렇게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좀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 핀란드 이쪽은 나토 가입 신청을 해놓고 아직 승인은 못 받고 있는데요. 이쪽도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발트해 삼국,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요. 그쪽에도 마찬가지 이런 방산에 대한 군비 증강에 대한 욕구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없었던 시장들, 이런 시장들이 또 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스타트가 지금 폴란드로 보여지는데, 자, 폴란드는 지금 아까 이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폐허가 돼갖고, 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딱 보니까, 야, 진짜 안 지켜주는구나.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냥 저렇게 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각국이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차원이 틀린 속도로 군비를 증강을 할 거예요. 자, 러시아 시장 뭐 요건 좁아지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 시설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평안했기 때문에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 능력까지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K방사는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겁니다. 다만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이만큼 수입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가 독일의 전차 같은 경우도 독일제 전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마찬가지 이 무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수입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오롯이 저게 전부 다 우리나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지나친 낙관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폴란드 관련해 갖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핵심 관련주는 이런 거예요. 미사일 쪽은 LIG 넥스원, 전투기 드론 위성 같은 것들은 한국항공우주, 엔진이나 누리호 엔진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었죠. 엔진이나 발사대, 자주포, K9 자주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2 흑변전차는 현대로템.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방산 쪽 보시려면 조금 길게 보시고, 뭐 이리저리 단타 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지나치게 쫓아가시면 몰릴 수 있으니까 조금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계속 사모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다 흘러가 버렸네요. 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님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셔서 바닥 좀 잘 좀 잡아내시고요.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프로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